김성환의 시사야.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며 러시아가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선래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크렘린 궁 있는 쪽에 공격을 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놀라운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네네,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은 크렘린 주변에는 그렇게 완전히 방공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시간으로 5월 3일, 그냥 어제죠. 어제 새벽 2시 반쯤에 두 대의 드론이 크렘린 궁을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크렘린 상공에서 격파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파괴된 드론이 크렘린 지붕에서 불타는 장면까지 촬영돼서 유튜브에 올라왔죠. 네, 그 드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상 속에서 이미지만 보아가지고는 어느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주로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그 드론은 중국산 무김 5 프로입니다. 네. 그게 무김 5 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인데요. 무게는 한 85kg 되고 중요한 것은 탄소 소재로 만들어져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가격은 한 약 9,499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네네. 이 지금 크렘린 궁을 공격할 정도,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크렘린 궁을 공격할 정도다. 드론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또 드론 보내가지고 서울 상공을 해집고 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은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드론 공격이 러시아 일부 강경 세력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소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는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알 수가 없는데, 왜냐면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러시아 군부 내에서 자작극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보기도 힘든데, 러시아 내부의 일부 강경 세력이 확전을 목표로 해서 기획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시각은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각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진짜 푸틴 대통령을 노리고 크렘린까지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 제야라든가 아니면 일부 강경파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진짜 공격을 시도한 거라면 푸틴 암살이 주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협을 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공격을 해서 푸틴 암살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더니까 크렘린 상공에서 폭파했는데 폭파한 정도 수준이 사실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기획된 공격이었다 할지언정 푸틴 암살이라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성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너희를 어디 때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 크렘린까지도 이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들여다봤을 때는 러시아 자작극이라기보다는 러시아 내에서 친우크라이나 세력의 사보타지가 계속 연이어가지고 이루어져 왔거든요. 5월 9일이면 이제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크렘린 주변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봉쇄가 돼 있어요. 전승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게 제가 봐서는 사보타지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지금 이거 일종의 진짜 암살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상대국을 거의 간담을 선언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러시아는 굉장히 흥분하고 있네요.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은, 러시아 내에서 강경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러시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정권과 이제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산당 같은 경우는 마지막 레드라인도 넘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의당 당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들의 벙커를 타격할 무인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 전 대통령이죠.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가장 무서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추가 테러를 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보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80몇 발의 그 미사일을 갖다 때렸지 않습니까? 네. 아마 내일도 또 때릴 텐데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러시아가 젤렌스키 정부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젤렌스키를 갖다 암살이 목적이었다면은 벌써 옛날에 벌써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 현재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라 그러죠. 킨잘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다 막을 수 있는 현재 지구상의 방공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측근, 그러니까 핵심부, 지도부를 제거하려고 했다면은, 키예프의 지하 벙커를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때리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서부터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는 서로 암살하려고 시도하지 말자, 이런 겁니까? 네네. 왜냐하면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하고 베넷 이스라엘 전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넷 전 총리가 물어봤답니다. 젤렌스키 생명을 노리느냐 물어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나는 젤렌스키의 생명을 노리지 않는다. 그 약속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론이 가능한데 만약에 크렘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계속 타격을 한다 이러면은 아마 이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걸 맺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깼다고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암살에 나서거나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그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핵무기 사용 카드를 꺼내 들기도 하죠. 자주. 작년부터 핵 사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 것은 결국은 러시아 군부 내 강경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계속 핵을 사용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빨리 제압하자 이런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전쟁 지속이 가능합니다. 굳이 핵무기까지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문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중립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서방 측에 서 있는 국가 50개국 말고 나머지 170개 국가는 러시아 측엔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그 국가들이거든요. 그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핵을 쓰는 경우는 마지막 순간일 겁니다. 러시아 존립이 위태할 때. 그때는 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긴다는 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마지막 순간에 핵을 써버리면은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핵 사용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서구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봄철 때 반격에 나설 것이다,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드론 공격하는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가 대륙 반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한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죠. 반격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 반격의 전초전으로서 지금 현재 지난 일주일 동안에 드론 공격이라든가 하는 사보타지, 그 다음에 열차 폭파 사건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와 있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해도 별로 얻을 게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을 위해 가지고 230대 탱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9개 기갑 여단, 그다음에 4만 명의 8개 돌격 여단 병력이 준비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해 오면서 많은 물자를 소모했고요. 병력도 소모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지난 9월부터 집결된 30여만의 병력, 예비 병력을 어디다 투입했냐면 돈바스 지역 방어망에다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 있는데 만약에 이 방어 진지를 갖다 뚫으려고 러시아군이 시도하고 공격한다면 대반격이라 그러죠. 네. 그게 성공한다면 괜찮은데 실패한다면 그 충격은 대단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과 나토의 이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이 어려운 어떤 그 대반격보다는 기존의 8개 여단, 준비된 8개 여단을 방어망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나토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교착된 전선을 뚫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전쟁의 양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화해 중재, 뭐 평화협정 맺을 수 있도록 뭐 중재 역할을 자임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크렘린궁을 이렇게 뭐 드론으로 공격한 거나 이렇게 해서 위기감이 증폭될 경우에 평화협상은 물 건너가는 겁니까? 네, 평화협상은 지금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사실 작년 3월 달에 평화협상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 3월 달에 투르키에서 평화협상을 여러 번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중단이 됐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화협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평화협상이 당분간도 굉장히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제 전쟁 종식 평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러시아를 지지해온 게 사실입니다. 예. 이걸 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했다는 거. 이것은 곧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노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중국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지대로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면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뭐 드론 공격 뭐 우크라이나가 부인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